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 동서대 주관으로 대입 설명회 2부 순서를 준비한 인천 제1고 3학년 부장 임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동서대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2부 순서로 2023 대입 설명회, 대입 대응과 예측이라는 부제를 달긴 했지만요. 대입 전형의 특징을 간략하게 언급해드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의 유형이죠.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1시간 40분 동안 3시 5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이 정해지고 전형의 요소들이 결정이 되면 그 요소들을 파악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시켜서 합격으로 가게 할 것이냐, 그거 하나 하고요. 또 수능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 수능 성적, 그리고 모든 종합 전형에 필요한 활동들을 묶어서 1학년 때부터 또는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대입의 요소 두 가지는 대응과 예측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올해도 계속 주요할 것 같고, 그래서 작년부터 획기적으로 변화된 대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에서 2024의 대입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로고들은 서울대부터 건국대까지의 서울권의 주요 대학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16일 현재 대입 주요 특징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입결 부분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입학 결과는 예측 가능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대입 결과 발표에 좀 소홀한 대학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지금 4월 중순이 현재적 위치에서 주요 대학의 특징까지를 언급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2022와 2023의 대입 전형의 특징은 그대로 연결돼서 올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2021학년도 10월경에 정리한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그대로 기록해 봤는데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입시가 처음이신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고3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테고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획기적으로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대입 목표는 양극화될 정도로 저는 수시예요, 저는 정시예요, 저는 정시를 목표로 해요 라는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의 획기적 변화입니다. 아시겠지만 공통 그리고 선택 과목의 국어, 수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수능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 기록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기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이제 내년도 2024의 전형에서는 대부분이 폐지가 되거나 간소화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과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의 확대와 그걸 분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중심으로 많은 전형들이 40여 개 이상의 대학의 전형들이 새로 작년부터 신설이 됐고 변화가 됐고 그렇습니다. 물론 경기권 아래 지방 대학들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이런 본격적인 학교장 추천 전형과는 관련이 없이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지역교정 전형의 이름하고는 다소 거리가 멀지요. 다섯 번째로는 진로 선택 과목이 혼재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ABC 등급 9등급제가 아닌 ABC 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목이 또
또 내신 반영이나 종합전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는 작년도 약대 신설 이후에 학부제 신설 이후에 자연계열 지형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포착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대학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올해는 또 2023 때 어떤 변화를 보이고 수능 최저 변화를 포함해서요. 모집 단위는 또 어떻게 각각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작년도 수시 복습을 좀 해보자면요. 특히 종합전형의 특징을 판단해 보면 서류와 면접의 독립성이 강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와 면접은 별개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면접에서의 영향력을 이겨내지 못하면 합격이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죠. 이거를 대학별로 발표하는 대학이 있는데 서류 통과 이후에 그 서류 점수가, 내신을 포함하는 서류 점수가 얼마나 유지가 됐나 아니면 역전이 됐나 하는 것들의 비율도 따지는 대학들이 많이 있죠.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을 통해서 제시문 분석 지도가 철저하게 학교의 단위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은 학생부 기록에 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위주로 기록이 되고요.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전반적인 평가 영역에 종합전형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전공 적합성의 차원에서의 기록 등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전공 적합성이 자동 봉진이 되고요. 자기주도성이 소위 말하는 학업 우수성이 세특 기록으로 돼야 하는데 이것이 역전된 상태로 대학들은 많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3 담임을 함께 하면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늘 행하고 있는 3학년 부장으로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달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덕성여대 주관으로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회도 그와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 성실성 면에서 성실하게 공부에 임하고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주요 교과와 전체 교과의 편차도 학업 성실성에 포함된다는 걸 언급하는 대학도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는 세특과 종합 의견인데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든가 리더십, 그리고 한간에 유행하고 있었던 지금도 유효한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교사가 이 학생은 일단 훌륭합니다. 예컨대 등의 교사의 주관평가, 이름하여 제가 외우기 쉽게 개인적으로 창문자리 겸 교사 주관평가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 의견에도 인성 측면에서만 기록될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좀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부터 또 큰 변화를 이루고 있는 한 학기에 하나씩의 수상을 선택해서 재학생은 8월경에 가정통신문을 받아서 나이스 기록으로 올렸고요. 졸업생은 대학에 원서 접수할 때 대학들이 전부 다 어려운 작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상 5학기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선택이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신의 학업이든 활동이든 종합전형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서류 보완점이든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와 그리고 아직도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많이 남아있는 자기소개서를 연계해서 이를 강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수상 5개 선택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이래로 올해도요, 내년에는 수상의 대부분도 거의 반영이 안 되고 폐지 수준으로 성격을 달리하겠지만 형평 차원에서, 특히 졸업생과의 형평 차원에서
축소되는 경향,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등급이 조금 낮은 학생들에게는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도 많이 생겼어요. 아시겠지만 수상의 어느 일정 부분의 학기에는 수상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의 흔적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수상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형태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고교,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수상이 아닌 면에서도 충실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요한데 대학에 반영되는 의미 자체는 조금 축소된 것은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마감이 되고 마감이 되는 시점에 특히 수시가 마감이 되는 시점에 서울대학교는 항상 그 시기에 수시 전체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정시 결과를 또 한 번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작년도 12월 20일경에 정리해 봤는데요. 고민해 봤습니다. 수시 일반고의 서울대 합격 인원이 왜 감소했을까라고 판단했고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의대 선발 인원이 확대되고 이탈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등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합격 원인으로, 감소 원인으로 분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고교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일반고에 다소 약점을 보이는 평가 손실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학의 블라인드 자체의 제도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세 번째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2년, 3년째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활동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의 공백이 상대적인 다른 고교 유형에 비해서 일반고가 좀 공백이 증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로지 오늘 말씀드린 것 전부가요. 네 번째는 학종 서류 평가가 그래서 축소가 되고 열세를 보이지 않았나. 서울대는 특히 모든 전형이 다 종합 전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면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면접이라든가 지역균형 면접 서류 독립성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시 선발이 확대되면서 많은 자원이 적어도 몇 명이라도 학교에 한두 명이라도 정시적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조금은 이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일곱 번째로 자연계에서 최저 충족이 수학을 바탕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뭐 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이탈하지 않았나. 그리고 인문계에서는 정시 2월 추세가 조금이라도 더 늘었다면 지역균형에서 등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래는 좀 작게 보이는데 지역균형의 고교 유형별 분포고요. 일반 전형의 분포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일반고의 분포는 30%가 못 되는 게 항상 유지되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퍼센트고 새삼스럽게 결과를 볼 때마다 좀 놀랍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일반 전형에 있어서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그 결과로 드러날 때 조금은 주춤거리거나 좀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로 지난 12월 분석한 생각 이후에요. 최근까지 생각해 봤는데 진짜 수시 일반고에서 서울대학교 합격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분석을 할까 하는데요. 제 생각은 인원 감소로 인한 대부분의 일반고가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인원 감소로 인하고 올해도 200명 이상이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에서 감소를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그런 자연적인 인원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조금은 위안을 하는데요. 앞으로 일반고의 대표적인 컴플렉스를 좀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요,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2023의 전형의 특징은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부응하는 종합전형의 강세는 여전할 것이다라는 거와, 두 번째는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진로 선택이 확대되고요. 이 두 번째 영향은 특히 정시에서 작년에 엄청난 위력을 많이 발휘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로 내신 성적과 교과 세특의 중요성은 계속 지속되고요. 네 번째로 교과 외 영역의 반영이 축소되고요. 심지어는 자기소개서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학교도 많아졌고요. 독서나 봉사나 자율동아리 수상 등은 유지가 되지만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유지가 되지만 축소되는 경향을 올해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정시 확대가 지속되면서 교차 지원도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비단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서울대가 먼저 지정한 2024, 물론 올해 입시는 아닙니다. 내년도 입시부터 전공 연계 과목의 필수 과목, 필수 권장 과목, 권장 과목 등의 교과일수 지정 등의 상황을 특히 종합전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미리 앞당겨질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세특과 종합의견, 자율동아리, 진로활동, 봉사수상, 독서, 자기소개서는 올해도 이렇습니다. 많이 축소가 됐죠. 줄어든 그런 기록할 내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록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년에는 완전히 대학에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죠. 결국에 2023 대입 성공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날 정리하고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처음이신 선생님들도 학부모님, 학생들께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융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융합전형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의 개념에 따라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업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 전형에, 전공 활동을 중심으로 종합 전형에 교과와 종합을 더불어서 6개 수시 지원 안에서 이루어내야 한다는 게 융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중심의 서울권이라면요, 종합 전형과 더불어서 함께 지원하는 전략이 이전에도 계속됐지만 개념적으로 한번 선언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상으로 권장 과목, 필수 권장 과목 등의 주요대 중심의 종합전형의 전공 적합한 또는 진로의 역량을 다지는 선에서 진로 역량에 최선을 다하는 활동과 기록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전공적합성을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것은 대학의 입장으로 표현할 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귀 기울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 세특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좀 바꾸어서요. 성취 중심의 그 과목 본연의 수업 활동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기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저부터 그걸 좀 수정해서 과목에 충실한, 제가 국어 교사인데요. 국어 화법과 작문이나 현대문학 감상에 충실한 내용으로 거의 채워내는 세특으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도전해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상은 전공적합과 진로 역량에 좀 치우쳤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반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주로 포인트가 되는 자율활동. 그리고 진로활동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자기주도 역량과 탐구 역량으로 비추어서
자동 봉진 가운데서도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 좀 더 심화되고 세부적이고 독특한 것들을 학생을 돋보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 탐구 과정과 전공 역량을 더불어서 하는 도전 정시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조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4번과 5번의 내용은 서로 함께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전부 다 다소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개념적인 내용을 한 번쯤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4월 이후에, 5월 이후에 제가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주요 대학 위주로 디테일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독서 활동입니다. 지적 확장과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적 역량과 리더십을 보이는 그런 활동의 기록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 대입 성공 주안점의 마지막은 융합탐구입니다. 공동교육 과정이라든가 심화탐구, 그리고 과목 간 연계라든가 이런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 되죠. 교사들의. 물론 정시 영역에 대비하는 수능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이야말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적 위치에서는 수시냐 정시냐를 굳이 구분시킬 필요는 없지만 정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수시부터 정시까지 도전하는 게 저는 옳다고 늘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시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간략하게 한 장으로 보시는 대입수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요약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연세대학교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학업우수형과 계열적 합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하진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둘 중에 하나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연세대학교 작년부터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둘 중에 하나만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와 정반대로 작년부터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 학업우수형, 계열적 합형 3개를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원의 내용은 서울대학교가 가장 크고 중요한 내용이 지역균형 전년도에 비해서 99명이 다시 감소했다는 사실이고요. 일반 전형은 184명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시에서만도 290여 명이 줄어든 반면에 정시가 확대됐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에 더해서 또 다른 서울대의 변화는 아시겠지만 지역균형 지원자 이퀄 모두가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올해는 일반 전형과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에 커트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2명을 추천을 시켜서 1단계 2명이 떨어진다면, 1단계 2명이 합격한다면 이 얼마나 아찔하고 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물론 서울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추천형 5%를 유지하면서요. 1단계 5배수와 다른 전형의 요소들은 큰 변화가 없고요. 수능 최저 또한 추천형은 없고 활동우수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아직 4월 중순인 4월 17일 시점에 대학의 전년도 입학 결과는 공개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애초부터 전년도부터 2023의 기본 입시안을 발표하기를 수능 최저를 학교 추천의 경우에 완화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서운합니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합격의 요소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결과는 그냥 대응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를 예측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고려대 학교장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추천은 4%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문은
한 단계 낮추어서 세계합 6등급, 자연은 세계합 7등급 중심으로 수능 최저가 하향됐습니다. 학업 우수형은 그대로입니다. 내기합 7, 내기합 8,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나머지 학과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열적합형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수능 최저는 없지만 그 성격상 특기자 전형의 유형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의 입학 결과도 굉장히 소중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만드는 스타일의 대입수시 서울 주요 대학들의 7개 대학의 수시 오감도. 오감도라는 표현은 오감으로 느낀다는 게 아니고요. 입시가 너무 복잡해서 이상의 오감도와 같은 시와 같이 난해하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이거 한 장으로 보시고 대학들을 이제 학교장 추천에 맞추어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는 이 노란색 장면이 교과전형,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전형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종합전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붉은색의 표기를 해놨습니다. 큰 변화는 7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이라고 생각해요. 전년도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10명 단위 이하면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수조차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균형이 단계 면접으로 변화하고요. 이건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리고 90여 명 이상이 줄어들었고요. 일반 전형도 역시 그의 2배 가까운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이라는 종합전형 아시죠? 그 학과 모집의 인원이 무려 120~130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폭 자체가요, 100여 명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학과에서 2~3명 이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어서 상식적으로만 보았을 때도 경쟁률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줄었다는 것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감히 0.23 정도의 등급이 더 어렵게 높아지는 경향을 갖는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 높아진다는 말씀은 다 아시겠지만 세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반면에 성균관대학교의 계열 모집은 같은 서류 100 전형인데 수능 최저도 없는데 거의 100여 명 가까이 학과 모집에서 줄어든 인원만큼 계열 모집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3개, 4개 전형 정도를 제외하고는 7개 대학에 약 20개 정도 이상이 되는 다른 전형을 제외하고요. 일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교과 학교장과 종합전형을 포함하는 전형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능 체제도 큰 변화는 이들 대학들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형 이 표 한 장을 사진을 찍거나 프린트한다면 아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내신 상위권자 학생들은 아마 이 대학 안에서 모든 전형이 수시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자료이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나눠주어서 동그라미 치면서 목표 대학을 지금 선정해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1개, 1개, 2개, 2개, 3개, 2개, 이화여대 여학교입니다. 2개까지 1인 하나씩 적정한 대학을 선정한다면 최대 11개 정도, 12개 정도를 선정해서 이 중에서 간추리고 지원하는데 6회 지원을 미리 준비하는데 적용시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좀 봤습니다. 서울대학교부터 서강대학교에 5대학씩 묶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과 논술전형 그리고 면접전형이 있는 성균관대 일부와 고른기회 기회균형까지 일반 학생이 사회배려 등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폭을 예체능 실기만을 제외하고 다 기록해 봤는데 이것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는
고른기와 기회균형은 일단 제외하고요. 완전히 일반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두 개 전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요. 연세대학교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합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스킵을 하셔도 좋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노란색은 뒤쪽에 학교장 추천에서 곧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별표입니다. 별표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지금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저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 전형은 면접을 치르는 전형이라기보다는 서류 100%에 가까운 100%에 해당하는 전형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입니다. 각각 이름은 달리하지만 모두가 교과 100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희대학교 독특하게 교과 70에 종합 30을 반영하는 서류 평가를 반영하는 교과 100이 아닌 전형으로 올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합 전형의 명칭과 서류 전형의 명칭을 기록해 봤습니다. 사실상 교과 전형만을 지원할 수 없는 융합 전형의 형태가 작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교과만을 생각할 수가 없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교과와 종합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표로 간략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입니다. 역시 건국대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교과 100 전형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 학교당 추천이지만 교과 70에 서류 30이 포함이 되고요. 동국대 또한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인원수, 비율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요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 오른쪽에 붉은색 보이십니까? 서류형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는 올해 2023에 신설되는 서류 100 전형입니다. 상위권 주요 대학의 경우에 종합 전형의 경우에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을 치르는 전통의 단계 전형의 종합 전형 방식에 더해서 서류형의 서류 100% 전형이 많이 추가로 신설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도 올해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류형 이퀄 어쩌면 추합이라는 매력이 있지요. 그렇지만 기존 단계를 거치는 면접 전형에 비해서는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높을 가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학교당 추천을 좀 보시겠습니다. 기록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니까. 정량평가의 변화가 등급으로, 성취도로 반영이 됩니다. 그 이름은 곧 교과전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전형이라는 이름을 비율을 정하거나 어떤 학교마다 예선을 통과하듯이 자격을 주게 돼서 학교당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을 포함하는 진로 선택 A, B, C의 비율을 점수화하는 그런 작업의 대학들도 천차만별로 많이 생겼습니다. 등급 산출의 반영 과목, 성취 산출의 반영 방식, 정량평가의 본질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BC의 진로 선택 반영 방법은 작년에도 참으로 많이 분류를 했었어요. 근데 큰 의미가 없다. 합격할 학생은 등급의 변화가 크지 않는 한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대학의 결론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그 편차가, 점수의 편차가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선택 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이 역시 학교당 추천은
지역 균형은 어떻게 변하고 중요도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교과는 교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코 교과가 종합전형에 비해서 쉬운 건 아니다. 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에 이제 서울 경기 중심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44개 대학에 45개 대학 전형을 45개 전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정도로 제 스타일로 정리한 A4 용지 엑셀 자료로 3장 정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44개 대학에 45개 전형과 교과 전형 그 외의 것들을 정리한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냥 별개로 목차를 좀 만들어 봤어요. 본격적인 내용이 될 테니까요. 고교별 양상, 경쟁률 변화, 대응과 예측, 주안점 전망, 대학별 개요, 학주 계열별 입학 결과 2장 정도, 대학별 사례 9장 정도를 약 남은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교장 추천의 전형 사례,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례를 또는 입학 결과의 내용을 먼저 공개된 제가 입수한 내용을 토대로 동국대, 성균관, 한양대, 시립대, 상명대, 숭실대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2-2023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고교별로 확대하는 양상이라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7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작년도 시작 이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 2월경에 이미 예측하고 저도 생각했지만요. 확실히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7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저학년이 진짜 고3을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있죠. 다 아시겠지만 3학년 1학기 때 5분의 4의 내신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크게 손해보거나 크게 낙심하지 않을 정도의 내신 성적을 유지한다면 0.3등급 떨어지지 않고요. 0.3등급 정도를 올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연계에서는요. 주요한 과목인 물화생지 2 과목의 거의 중요한 과목의 내용들이 다 진로선택 ABC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성적을 올릴 만한 과목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올해는 또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만 몇 명이라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선발 인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쟁률 변화를 24개 대학을 보시겠습니다. 경쟁률 변화를 깊이 인식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흐름인가는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서울대 직윤, 연세대 추천형, 고려대 학교 추천, 성균관대 학추부터 건국대 직윤 학추까지를 정리해 봤는데 4개씩 12개가 맞죠? 입결의 평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겨놓기만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로 주목한 대학, 그리고 개인적으로 올해 2022 입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대학이 바로 대표적인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입니다. 이 대학들의 별표의 색깔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부터 모든 대학의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라 폭등할 지경으로 올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불안한 심리까지가 작용이 돼서 이렇게 경쟁률이 치솟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선 강연도 옆에서 들으면서 또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결 자료를 수합하거나 또는 어떤 추정하는 표본의 자료를 얻거나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저는 오로지 개인적으로 대학 입학처의 성실한 입학 결과를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몇 대학은 그것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몇몇 대학은 아예 입결 공개를 많이 꺼리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합불이나 표본 자료를 얻어서 제가 끝선에 맞추어서 지원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2년 전부터 본격적인 공개가 되는 어디가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 점수를 추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 12개 대학 가운데서 유독 연세대학교 추천형만 경쟁률이 2배, 3배 오르는 것도 아주 다반사였는데 연세대학교만 경쟁률이 절반에 가까운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나서 전전년도 8.82 평균 경쟁률에 절반인 4.73 경쟁률만 보이게 됐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대응해도 돼요. 그냥 대응한다는 건 전년도에 8.8인데 올해는 4.73으로 줄었네. 그냥 줄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쩔 겁니까? 그런데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최저가 없는 연세대학교, 너무나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올해는 이게 역전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물론 인문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전형 자체만의 경쟁률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원하려는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 중심으로 일단은 나무를 보고요. 펼쳐서 숲을 보는, 연세대 추천형 하나의 학과의 나무를 본다면 12개 전형 대학의 숲을 보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연세대학교는 추천형에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이 비례해서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쟁률의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미처 대응하기가 누구나 다 어려웠던 거겠죠. 다음 그룹의 학교를 보겠습니다.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 세종, 단국, 죽전, 광운대 이 정도입니다. 12개 대학의 경쟁률에 주목한 대학, 그리고 변화에 주목한 대학에 저는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 명지대, 상명대였습니다.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이 12개 대학에 유일하게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 절반 이상이나 더 많이 떨어진 대학이 명지대입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께서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어쨌든 서울권에서 24개 대학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대학의 교과 성적이 나타난 대학이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입니다. 올해도 이런 높은 경쟁률을 2배 이상 치솟은 경쟁률을 유지할 것인가. 특히 녹색으로 표기한 상명대학교가 서울권 중심의 대학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지난주에 입학 결과를 완전히 공개했거든요. 그를 유추해 본다면 서울 주요 대학의 경쟁률과 입학 결과의 흐름,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비슷한 적당한 수준의 동국대 수준의, 서울대 수준의, 또는 중앙대 수준의, 상명대 수준의, 명지대 수준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전년도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의 모든 대학의 경쟁률은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학령인구 감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수치를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재학생 중심의 태어난 숫자를 감안했을 때 그 중심에 지난 2개년 동안에 12만 명이 줄어들고 전년도에 약간 18,000명이 증가했다면 올해 2023에는 다시 줄어드는,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사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2년 전에 11, 2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0.23이 감소될 거다, 하락할 거다, 교과전형 중심으로 라고 말했던 사실이 작년 한 해 쉬고 올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생각해 봤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주 열풍이 불었다. 올해도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는데 7번째로는요. 학교장 추천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붉은색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결이 공개되기 때문에 입결이 하락할 거다. 입시의 관성으로 전년도에 많이 폭증했고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학과 중심으로 약간은 하락하거나 주춤하는, 하락하는, 반대로 이어지는 입시 관성도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최저 충족이 여전히 어렵다면 또는 상향됐다면, 하향됐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 입결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지배적이다. 그리고 학과마다의 편차는 대학마다, 전형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봐야 되겠다. 이런 4가지 정도의 사유로 제 생각에는 학교장 추천의 2022의 입결 결과보다는 조금 하락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의 주안점은 그렇습니다. 입결 알아야 되죠. 전형 변화 요소 알아야죠.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도 알아야 되고요. 3번 보실게요. 고교별 추천 제한의 조건과 추천 가능성을 진단하는데 이 3번의 문제는 내가 학교에서, 개별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건가? 4%인데 2%, 2명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해소가 됐어요. 올해.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대학이 우선이냐, 전공이 우선이냐. 대학이 목표가 되느냐, 전공이 목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은 상위권, 중위권 또 다릅니다. 개인적 지원 원칙을 수립하고 상담하고 학생들은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 입시는 그 시작이 수시고 종착은 정시가 아니라 수능이다라고 생각하고요. 6번째로 수험생활의 본질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작게는 수시인가 정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개똥철학으로 고3 수험생활의 본질은 단연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치르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시 정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타진하는 거에 모든 학생이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7번째까지를 참고해서 지원하는데 사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개념적인 핵심은 이 다음 장입니다. 첫째, 고교별 추천 확대 경합이 거의 해소됐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은요.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요. 서울대 직윤 2명, 고려대 하퍼센트는 여전히 유효하고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상위권의 복수 합격 실패 양상이 2022에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경쟁률이 상승했고 충원율이 하락했고 입결은 당연히 상승하는 기조가 됐다면 각 대학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로 좀 충격적인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수능 최저 충족을 한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합격으로 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에 결정적 최저 충족 필승 난망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글자 수도 맞춰가지고요. 인서울 합격선은 언제나 공고하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별한 변수가 있다 한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3개 합 6등급만 맞추면 합격할 수 없어요. 전년도, 전전년도 적어도 평균선 70포인트 선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최저 충족 그 자체만으로 함부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전략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는 거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 과감한 혼합 지원을, 융합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학별로 경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죠. 특히 고교 유형별로 분류할 필요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성실한 진로 선택, 성취 확보, ABC의 성취도를 가늠하는 진로 선택 과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는 2023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의 서류형 평가 반영 방식, 그리고 한 대학을 더하자면 역시 수월성과 활동의 중요성을 20%를 감안해서 반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학교당 추천 전형에 주목하자라는 걸로 5번째를 기록해 봤고요. 6번째는 특목고등학교, 그리고 자사고, 그리고 전공 역량 창체 약질. 그러니까 일반고가 아닌 특수한 목적 등의 전국 단위 자사고 등의 때로는 자공고 등의 고교 유형의 학교에서 의치학 중심으로 자연계 중심으로 괄목상대학의 창의적 체험활동, 서류활동에 충실하게 앞서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학교당 추천 전형은 일반고 중심으로, 종합 전형은 특목고 중심으로, 다소 좀 비약이 있지만요. 정시 위주는 고교 유형보다는 N수생 위주로 분할되고 획정되는 게 공고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전형을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99명이나 감소합니다. 학교당 추천 교과 전형에서요. 그리고 세기합 7, 세기합, 그리고 과탐 2개 평균, 탐구 2개 평균의 자연계, 인문계를 포함해서 전년도까지 세계 3등급의 코로나 특수 상황은 이제 예외가 이제 풀리고요. 사라지고요. 이렇게 수능 최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 사상위 전형 해당자들은 기회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지역균형 일반 전형과 고민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 고민을 할 수 없도록 기초 차상위 대상자 학생들은 정시로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개 전형만,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단계 전형으로 서류 100% 3배수로 분류한 다음에 면접 30%를 사실상의 면접 100%에 해당하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변화됐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크게 변화된 거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인원 다만 11명이 증가한 걸로 봐서, 성균관대학교 9명이 증가한 걸로 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를 완화했어요. 성균관대학교 4%가 충분했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런데 10%로 아주 넉넉하게 늘려놨습니다. 왼쪽에 녹색 부분에 세로로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가 고3만 지원할 수 있게 제한하는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고3만은 아니죠. 그리고 서강대학교도 역시 코로나 상황을 끝낸다고 보고요. 세계합 6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강화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수년 동안 세계합 6등급을 유지한 상황의 서강대학교라고 보면요.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한양대학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화여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교사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중앙대학교 변화가 좀 있습니다. 고3 제한이었는데 재수생까지를 포함하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고3만 지원하는 전형의 장점과 재수생까지를 포함하는 장점은, 영향력은 어찌 될까요?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함부로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는 대학과 지원하는 대학을 구분할 뿐입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세기합 7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중앙대학교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중앙대학교는 내신 반영을 인문, 국영수사,
자연, 국영수과에서 대다수의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국영수 사과 전체로 바뀌었어요. 이 자체만도요 0.12는 성적이 하락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안성 캠퍼스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성적을 좀 합격자의 입학 결과를 좀 끌어올리겠죠. 자연계만 있지만요. 예체능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입니다. 6명 지원이면 굉장히 빠듯하고 경쟁이 치열한 편이었어요. 학생들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2명, 3명, 1명 이렇게 선발하던 경희대학교가 이건 정말 반가워요. 5% 가능성 이내로 많이 확대시켰어요. 고3 제한은 유지하면서요. 그러면서 건국대,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동국대를 조금 참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교과 70에 종합 30을 추가했습니다. 전년도 교과 100 전형에 비교적 예측이 손쉬웠다고 하면 물론 손쉽진 않았어요. 고교 연계란 이름으로 재작년에는 또 역시 교과 100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최소한의 2개와 5등급 이거는 사실상의 최저 등급은 다 맞춘다고 봐야죠. 70%밖에 안 돼서 30%가 떨어진다고 해도 합격 입학 결과의 등급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게 이 상위권 대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기본으로 하면서 종합전형 30%에 해당하는 것은 전년도 입학 결과를 중시하면서 평균적인 활동의 위주의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을 얻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지원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수능 최저가 추가된 것 외에는 원점수와 등급을 가장 유리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한다는 이 모호하고 어려운 상황은 올해도 계속 지속됩니다. 내용은 가중치, 원점수, 등급 등을 포함하는 다소 독특하지만 큰 영향력은 다르지 않다는 그런 사실과 함께 한국외대의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의 수능 최저입니다.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는 4명에서 8명으로 완화해서 인원을 확대해서 바람직하고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변화가 많죠. 역시 추천 제한은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2개와 5등급이었습니다. 입문자연. 그리고 교과 70에 서류 30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었어요. 국영수사과 그리고 한국사를 포함하는 내신 반영에 교과 등급을 참고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국대학교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국대가 선도했는데 교과 60, 서류 40의 교과 전형이 올해는 교과 10%를 조금 확대해서 서류 30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완연한 교과 100 전형이 아닌 대학의 대표적인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일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교과 100 변화가 없습니다. 숙명여대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보시는데요. 지금까지 보시는 상위 제 나름대로의 15개 대학이라고 할 때 경희대와 홍익대를 제외하고는요. 전체가 다 전 과목을 반영하거나 국영수사과 위주의 반영이다. 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국민대부터 광운대까지의 내용입니다. 명지대부터 가천대학교까지 가나다의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임의대로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 전 페이지도 그랬지만 여기서부터는 학교당 추천인 전형과 그렇지 않은 교과 전형이 트윈 교과로 막 나옵니다. 쌍둥이 같은 교과, 쌍둥이 같은 종합으로 막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대학 내에서 유리한 전형으로 먼저 선택한 다음에 다른 대학으로 넓혀가는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왔던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수원대학교는요.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관련된 전형이 무려 3개나 됩니다. 유리한 걸 찾는 건데 이걸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비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아주대부터 인천대 인하대까지고요. 차의과대부터 서울교육대까지. 종합전형입니다. 서울교대는. 아시겠지만 고3 제한은 공통이고 3명이냐 무제한이냐
학교장 추천은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일반고 형태일 수도 있고요. 사양인재 추천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의 고3 제한을 전통으로 하는 과학기술원대학까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갈급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입결 분석 예측 올림이라고 해서 1.3등급부터 2.0등급까지 소위 말하는 A그룹의 대학들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전년도 입학 결과를, 그러니까 전년도인 2022는 아직 공개가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전년도겠죠. 전년도의 결과를 한번 기록해 봤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큰 변화의 폭을 갖고 있는 의대를 제외하고요. 또는 예체능계의 일부를 제외하고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표준 편차에 근접하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과 중심으로 전체를 엑셀로 제 나름대로 대학에서 공개했던 거를 기반으로 50%를 기준으로 해서 대학들의 입문자연 평균만 좀 나눠봤어요. 그냥 재미로 보셔도 좋습니다. 왜 재미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원할 학과는 어느 특정한 학과이거든요. 근데 평균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학생이 말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 내신 성적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특성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연세대 추천형은 1.59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록상으로 제가 정리한 입결에 의하면 고려대학교는 1.56 정도요. 물론 여기에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는 아래쪽에 보이십니까? 대학에 별표가 있는 연세대 추천형과 한양대 지역균형과 이화여대 고교 추천은 오히려 최저가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있습니다. 1.47 한양대 인정하십니까? 좀 수긍이 되고 제가 잘 만들었는지요. 이화여대 1.7, 중앙대 1.7을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외대는 보시다시피 2.22는 다소 낮은데 서울 캠퍼스, 그리고 아래쪽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과 서강대학 고교장 추천에 교과 전형의 내신이 너무 낮아요. 2.3, 2.29. 아마 처음 보는, 잘 모르는 고등학교 3학년 지금 2달밖에 되지 않은 고3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반가울지도 모르겠는데 조심해야죠. 제가 만약에 1점대 중반이라고 했으면 거짓말이고 엉터리예요. 작년까지 종합이었어. 재작년까지. 종합 전형의 특성을 추정하면서 작년에 교과 전형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들은 온전한 종합 전형의 결과도 잘 공개하지 않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죠. 종합 전형에 그래도 상위 50%의 어디가를 비교해서 평균을 내서 이 정도로 잡았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 결과가 온전히 반영이 된다면 성균관대, 서강대는 오르겠죠. 오르는데 과연 입전형 이상을 통과해서 오르느냐, 이화여대, 중앙대 정도 수준으로 오르느냐, 좀 아래로 처지느냐, 아예 여기서 벗어나느냐가 굉장히 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생략하고요.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서울시립,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동대, 단국대. 저는 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제가 몸담고 있는 소중한 인천제일고 3학년 교실에다 다 붙이게 했어요.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이 두 번째 그룹은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2.0부터 2.7까지를 좀 분류했는데요. 길게 표기되어 있는 서울시립대 2022의 평균은 2.01이고 최저는 인문 2.61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서울시립대는 2월 달에 입결을 완전히 공개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기록했고요. 나머지는 조그맣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록했을 뿐입니다. 숙명여대 2.04 높지요. 홍익대 높습니다.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호도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입시를 잘 모르고 그냥 반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잘하실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의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의 첫 번째 그룹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연계의 첫 번째 그룹에 연세대 추천 1.48, 의예과 제외입니다. 고려대학교 1.62 정도. 이렇게 고려대학교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수능체제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자연계는 인문계열보다 좀 높습니다. 자연계 성적이 좀 우수하다는 표현이 다름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역시 성균관대도 서강대도 낮아 보이지만 성균관대는 1.83이고요. 재작년에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1.83의 평균과 서강대 2.29의 평균을 보이고 있어요. 한양대 지역균형은 1.31로 매우 높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 그룹의 자연계는 서울시립대 최저 2.66을 포함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죠. 예컨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고요. 수능 최저의 변화도 없습니다. 인원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최저 2.66 정도가 올해도 지원한다면 위험하겠죠.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50%를 조금 어렵게, 러프하지 않게, 타이트하게 좀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표 하나를 만드는데 지난 3월 13일을 기점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50%로 좀 잡아낸 겁니다. 올해 입학 결과가 4월, 5월, 6월에 순차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저는 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서 숫자를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가지고 지원하진 않습니다. 다만 참고할 뿐이죠. 인문자연을 합했습니다. 요걸 프린트했더니요. 붉은색은 흐릿하게 나오더라고요. 흐릿한 거는 인문이고요. 진한 건 자연입니다. 성균관 서강은 분명히 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3에서 2.0까지의 단계 수준이고요. 일반고 중심의 기준이고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일반고가 아니라도요. 전 고교 유형을 합하더라도 학교당 추천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고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보기 좋게 통합했을 뿐입니다. 제 설명이 어느덧 2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조금 더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만든 입학 결과인데 보다 충실하게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은 20여 분 동안 전형 사례를 학교당 추천에 동국대, 성균관, 한양대, 시립대, 상명대, 숭실대 위주로 입학 결과를 정리한 것 또는 지원을 결정하고 작년도 성과를 얻은 하나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교과 전형 2개입니다. 덕성여대라는 대학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보실게요. 학생부 100전형에 이런 계열로 뽑는 크게 4개 타이틀의 계열 모집이 전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인문은 글로벌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은 과학기술대라는 이름으로 선발하는 특정 대학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과 100인데 하나는 고교 추천이라는 노란색 이름으로 작년에 신설됐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100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있던 작년에 쌍벽을 이루고 있는 트윈 교과 전형입니다. 이 덕성여대도 2022 입학 결과를 가장 먼저 발표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글로벌 융합 인문 계열의 평균이 2.20이고 70포인트 컷이 2.20입니다. 0.2 정도 편차를 보이고 있죠. 70포인트 컷 아래에 어떤 자료에 합불 결과에 있더라. 그건 위험하잖아요. 별로 중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고교 추천의 평균은 3.1이고 3.38이에요. 이것만 단순하게 찍어서 보면은 위험한 요소가 많죠. 그래서 덕성여대 학생부 100전형은 2개 합칠에 최저가 있어요. 최저가 있는데 더 높아요? 이건 또 더 비상식적이죠.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전형을 보는 거죠.
덕성여대의 트윈 교과, 트윈 종합, 두 개의 교과 전형과 두 개의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교과 두 개, 종합 두 개를 한꺼번에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네 개를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대학이에요. 지금 저는 덕성여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부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도 있어요. 고3. 지금 이 설명회를 듣는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 스타일로 만든 입시 요강. 첫째,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개 전형이. 하나는 두 개 합칠 일반 중심으로, 하나는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으면 선호도가 높겠죠? 그런데 점수가 높아지는 건 각오를 해야죠. 두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든 저처럼 이렇게 한 장에 모든 걸 나타낼 수도 있지만 대학의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대학의 설명회라든가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전년도 입학 결과를 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인원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전년도 173명 중 1명 선발, 그리고 올해는 155명 선발이라면 한 20명 내외라면 큰 변화는 없겠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학생부 100전형이 인원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 내가 지원하는 학과가, 개별 학과가 학생부 100전형은 5명이고 고교 추천 전형은 7명이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요. 이 대학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최저가 없는 대신에 기존의 학생부 100전형은 최저가 있는 대신에 상위 12개만 반영한다. 고교 추천 전형은 국영수사 중에서 3개의 교과 전부. 주로 국영사가 되겠죠, 인문은. 자연은 국영수가 중에서 영수가 정도가 되겠죠, 자연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이 거꾸로 된 성적을 갖고 있을 때는 또 교차해도 상관없어요. 최저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종합을 반영했을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앞선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뻔한 거지만요. 당연한 거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날 때 과연 2.2가 불리하고 3.3이 유리한 글로벌 융합의 고교 추천 전형이냐.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천차만별의 내신 반영 방식과 한 대학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걸, 결과도 다른 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교과도 종합도 높은 수능 최저 등급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수월할 수 있어요. 같은 대학 내에, 전형 내에 어느 학생을,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눈에 빤히 보이는 대학의 독특한 전형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 정도가 완전히 불합격하는 학생이에요. 교과 면접 전형이라면 눈에 보이는 전년도 입학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너무나 무모하게 지원하고 원서비를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국대학교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두드림 불교 추천 고른 기회에 종합 전형의 대표적인 평가 항목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전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학교당 추천 인재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약간 비율이 줄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한다는 걸 감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대학 내에서 이렇게 종합전형의 평가도 비율이 달라요. 물론 그 비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종합전형의 어려움인데요. 그런 걸 보는 거죠. 작년 올해 2023에도 그대로 유효한 동국대학교의 독특한 모습은 학교당 추천의 경우에 반영 과목 10과목만 반영한다는 사실이고 게다가 이수 단위는 적용하지 않아요. 국영수사과라고 할 수 있지만 인문은 국영수사 한국사와 한국사도 포함이 돼요. 다만 10개를 반영하면서
그 반영 점수도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0.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5등급까지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 거의 우리 교사들은 이거 분명히 서류평가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함부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죠. 일반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45%인 반면에 학교장 추천전형은 소위 말하는 교과전형 성적이 중요한 30%로 전공 적합성이 조금은 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모호하고 난해하게 만듭니다. 전년도 입학 결과를 통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사뭇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올해 2023에 제가 정리한 동국대 전형의 특징은 교과 70, 서류 30으로 교과 10% 영향력이 증가됐다고 보는 건데 전년도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의 특별사항에, 교과의 특별사항에 상위 10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잘 하실 거예요.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10개 반영하는 학생들을 작년에 뽑아봤더니 지원할 만한 전 과목의 2.1, 2, 3 등급 정도의 학생들은요, 10과목으로 치렀을 때 1.0에서 1.3 이하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3 정도를 유지하는 동국대학교 10과목 반영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또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고민을 할 때. 모든 대학 하나하나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에 지원을 많이 주저했어요. 입결을 기다렸거든요. 저한테는 입학 결과가 모든 대학의 전형이 다 사연이 많아요. 입결이 공개가 됐어요. 동국대학교. 일부러 정리했어요. 오늘을 위해서. 문과대학 6개 학과의 평균을 냈고요. 법학과, 사과대학의 10개 학과의 평균, 경찰행정 하나, 경영대학의 3개, 사범대 4개, 영화, 영상 한 과의 인원을 입학 결과를 평균을 내서 단과대별로 인문을 보고 계십니다. 첫째, 여기 분명히 2021학년도에는 서류 100이었어요. 22학년도에는 서류가 40이 들어가는, 교과가 60이 들어가는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두드림 전형의 종합에 가까운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대학이 올해도 동국, 경희, 건국, 성균관이라고 지금 4번째 말씀드리는데요. 이 최소한의 평균 정도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학생이라면 그냥 과감히 무조건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계열 평균이 아래를 보시면요. 전년도에 더불어서 예상했지만 경쟁률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에 비례해서 지원자 평균은 낮아졌지만 최종 합격의 평균과 최저가 높아졌어요. 충원율은 거짓말같이 평균적으로 낮아졌어요. 충원율은 교사가 통제할 성질도 못 돼요. 기도하는 거죠. 경향의 선호도는 있지만요. 그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찰행정의 2년간의 충원율이라든가 또는 사범대학의 4개 학과의 평균의 충원율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입결을 확보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내신을 10개만 반영하면요. 1.0, 1.1, 1.2, 1.3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교과는 그렇지만 서류 반영의 3, 40%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교과 전형이지 동국대학교는 종합전형의 형태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결을 위에다 써놨는데요. 대학 표현 그대로 써놨어요. 전교과 산술 평균, 동국대학교 입학처 제공. 그러니까 동국대의 입학 결과는요. 내신 10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로 종합의 형태를 띠는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가 위주로요. 그게 여전한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랬기 때문에 10개는 무슨 의미고
두드림 종합전형과 유사한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학교장 추천은 애매한 포지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동국대에 숭고한 고민이 있어요. 그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위권 학생의 1등급자 학생들이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풀어내서 최대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서류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파악하고 헤아리죠? 그래서 주저함이 많았는데요. 그냥 전년도 올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를 법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이 기준 안에서 지원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역시 지원자 평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종합전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전형이라고 하면 그래도 현명하게 크게 0.345를 벗어나진 않아요. 경찰 행정에 지원한 지원자 평균은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고서도 너무 많은 것들을 각 대학마다 각 전형마다 생각하게 하는 게 정말로 힘들지만 즐거워요. 자연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연계입니다. 이과대학 4개, 바이오대학 4개, 공과대학 10개. 공과대학 10개면요. 상하위의 성적 분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약학과 보시겠어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학부제로 전환한 약학과예요. 그 인기 많았던 약학과의 결과는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지원자 평균 2.0에 최초 합격, 최종 합격의 평균이 1.11, 최저는 1.17. 평균적으로 학생부 서류 활동은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잘 해왔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보는 겁니다. 서류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약학과 AI 소프트웨어 융합은 전전년도에는 없었죠. 어쨌든 평균 경쟁률의 최종과 최저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해거리를 한다고 입시의 경향상으로, 입시 공학적으로 봤을 때 개별 학과에서는 오르락 내리락이 등락을 반복하는 해거리 현상이 일어나는 학과도 있겠느냐. 아마 이런 학교의 교과 전형은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을 성균관대학교를 분석하는 걸로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4월 14일이 그저께 2, 3일 전이었죠. 저는 4월 14일 날 성균관대학교의 입결을 알지 못해요. 입결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성균관대학교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제가 만드는 표에 A4 용지에 8분의 1을 확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교과 반영 공통 일반 80에 진로 선택 20%를 반영하는 완연하는 봄이고요. 완전한 100% 전형은 아닙니다. 그걸 러프하게, 다소 두루뭉실하게, 다소 대충 대강의 성격을 가미해서, 이거는 대학의 표현입니다. 러프하게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학업 수월성은 내신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적 10%로 늘리기도 했고요. 최저가 상향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 상향만으로는 이건 기본의 상황이기 때문에 성균관대 정도면 영어포합, 세계합 6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전형으로 바뀐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소수점 절사를 폐지했고 자연은 탐구 인문은 아닙니다. 과학 탐구 하나와 하나를 세계합으로 포함시켰다는 사실이죠. 과탐의 강점을 가진 학생이 두 과목이 전부가 일일이 나온다면 나머지 국수형 중에 4가 나와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채우니까요. 중요한 건요, 계열 모집의 인원이 87명이 증가했고요. 학과 모집의 인원이 127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이에요. 5번, 6번 보고 계십니까?
근데 6번이요. 대부분이 계열 또는 학과 둘 중에 하나로 종합전형은 이루어져 있고 서류 100이고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학과 모집에 전체 127명이 줄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러면 감히 이 표 한 장에 있는 단 두 줄만으로 종합전형을 선택한, 지금 교과전형 얘기하는데 종합전형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위권 10개 대학 정도는 교과 종합을 혼합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학과 모집 630명 모집 전년도에 127명 감소라는 사실 그 자체 한 줄만으로도 학과 모집은 피해야 돼요. 계열 모집으로 가야 돼요. 그럼 학과 모집에 그 127명 감소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정시가 아니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옮겨진 게 대부분이겠죠. 보실게요. 학교장 추천 전년도 361명, 올해 370명. 변화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가운데 보십니까? 인문 전공 예약이 대폭 증가했어요. 자연 전공 예약이 대폭 증가했어요.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열 모집은 증가했고 87명이나 학과 모집은 감소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입학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합격 조건, 지원 조건이 바로 이런 전형의 복잡한 변화, 학과별 3개 전형이 혼합돼서 뒤섞여서 완전히 재편된 전형의 특성을 인원 변화부터를 다시 파악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어쩌면 그냥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힘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실게요. 고른기위 사랑이에요. 한 번쯤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 차상위 학생들 좀 있습니다. 아주 적지도 않아요. 특히 차상위 포함해서요. 고른기회에 지원할 수 있고요. 이웃사랑도 지원할 수 있어요. 둘 다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이웃사랑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인원은 60명 같아요. 경쟁률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2년 전부터 고른기회 이웃사랑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고른기회는 계열 모집, 이웃사랑은 학과 모집의 형태였어요. 근데 2022학년도에는 그 계열 모집의 형태가 또 똑같아요. 진짜 쌍둥이 같은 사회 배려 전형이에요. 트윈 배려 전형이에요. 그래도 그 관성에 의해서 이웃사랑이 유리하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성균관대 계열 모집만 따져봤어요. 인원이 이렇게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열 모집에 학과 모집 제외하고 계열 모집만 이렇게 나눠봤어요. 한꺼번에 보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융합,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이 성균관대의 계열 모집 5개가 전부예요.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참고하시고요. 계열 모집 무조건 늘어났습니다. 성적이 낮아집니다. 계열 모집의 경쟁률은 재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건 틀림없습니다. 2023은 아직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장 보실게요. 실질 경쟁률은 수능 최저가 없지만 추합을 포함하고 추가 합격하는 비율을 포함해서 계산해낸 겁니다. 대학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2022에 발표가 되면 또 계산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가 입결을 보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인문사회과학 보시면 1.5등급, 1.6등급. 그러니까 50에서 70까지가 1.5, 1.6인 반면에 인문과학은 3.1에서 3.6까지 50도 낮고 그 편차도 그래도 0.6 이상 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편차가 낮은 학과, 편차가 아주 타이트하고 좁은 학과, 그리고 성적이 교과 전형에 버금가는 종합 전형의 사회과학 같은 데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유물이다. 인문과학은 조심해야 되는 내신으로 학업 수월성으로 치고 들어가서 경쟁력을 얻는 방향이거나 일반고는 어찌해야 될까의 방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한 장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결과의 등급 비율 그리고 일반고 자사고의 비율 그냥 50% 아래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학과모집에 뭉탱이로 죄송합니다. 뭉쳐가지고 8개를 묶어가지고 54%라고 오른쪽에 기록한 이유는 대학이 그렇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를 통한 입결 공개입니다. 요렇게요. 마지막 이렇게.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예과 보세요. 1.1, 1.1. 전자전기 보세요. 1.7, 2.1.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종합이었거든요. 교과 전형은 과연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냐 아닌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시간 제가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연에 만나게 되는 이 소중한 인연을 갖게 된다면 좀 더 본격적으로 한 대학 한 대학의 자세한 전형을 뜯어서 전부 다 소화해내는 대응해내는 예측해내는 그런 전형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인천 제1고 임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